네,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신 고3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격을 부르는 시기별 고3 대입 준비 포인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강릉 경포고등학교 교사 이윤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기별 고3 대입 준비 포인트로 준비를 했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를 보고 계실 텐데 첫 번째 제가 들어가는 말 간략하게 하고 아마 오늘의 강의의 메인 포인트가 되겠죠. 월별로 우리가 3월, 4월 이렇게 월별로 2023학년도 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마지막은 마무리와 정리로 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지금 찍는 시점으로 아마 이제 이틀 뒤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일 텐데요.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승점에 선수들이 누가 발을 더 먼저 뻗느냐 이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때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미미한 차이인데 그 미미한 차이가 선수들의 메달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항상 이런 쇼트트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참 대학 입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생님이 이제 고3 지도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막상 대학 입시의 당락이라는 것은 사실 간발의 차이로 많이 결정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간발의 차이를 위해서 올림픽 선수들이 4년의 시간을 준비하듯이 우리 고3 학생들도 그 정말 그 당락, 그 얼마 안 되는 당락을 위해서 또 3년이라는 시간,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한 12년이라는 시간, 정규 교육 과정을 다 포함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우리 수험생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으로 많이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올림픽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이 쇼트트랙의 황대현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잖아요. 정말 압도적인 레이스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를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길 것이라면 압도적으로 이겨라. 자, 우리가 사실 모든 승부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좀 미미하게 이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압도적으로 내가 이번 대학 입시를 정말 성공하리라는 그 마음만큼, 출발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학생들 말로는 뿌시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3월에 이제 개학이 다가오는데 첫 발을 내디치면 어떨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간단한 멘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3월 개학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 4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2023학년도 대입 일정을 살펴보셔야 될 테고, 두 번째,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3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2학년 때까지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예를 들어 뭐 학교생활 기록부라든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객관적 위치가 파악이 되었다면 이제 자신의 경쟁력, 나는 내신 성적이 더 좋은지,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아니면 다른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들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나는 수능 쪽으로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고 수능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자신의 경쟁력에 따라서 내가 주력하는 전형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무작정 공부보다는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나의 강약점을 분석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이게 우리가 3월 전까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과 함께 대입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입 일정이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올해 대입 2023학년도 대입 일정이 되는데요. 자, 이 중에 몇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자, 일단은 9월 13일부터 17일 총 5일에 걸쳐서, 자,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학마다 이 5일의 기간 동안 대학별로 3일에 걸쳐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대는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문대 수시 원서 접수가 1차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이제 대망의 수능, 11월 17일이 되면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수시 합격자 발표들이 계속 나게 될 텐데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은 12월 15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이제 정시 모집이 시작되고, 자, 그 중에 선생님이 빨간색 칸으로 준비했던 수시 원서 접수 기간과 물론 다 아시겠지만 수능 시험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날짜 자체를 안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됐는지, 수능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여기에 플러스해서 수능 통보표는 언제 나오고,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뭔가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의고사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총 수능 전까지 11월 17일 수능 전까지 총 6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모의고사는 총 2번의 모의고사가 있게 되는 거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 두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지금 주관 기관에서 보시다시피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2번의 모의고사를 출제하게 되는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다른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같이 응시를 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수능은 사실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과 비슷한 졸업생들까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아마 중요한 시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6월부터 보시면 6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6월 시험을 끝나고 나면 내가 6월 시험을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내가 6월 모평을 좀 잘 봤다, 수능 성적이 좀 좋다, 모의고사 성적이 좀 좋다라고 하면 정시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제 수시 쪽으로 뭔가 주력을 해서 가야 되겠죠. 자, 9월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충족 여부를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여부를 가늠해 보시고 내가 수시에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최종 결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9월 모의평가의 성적이 조금 낮았다고 하면 최저가 많은 곳으로 내가 좀 내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가늠하는 게 9월 모의평가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입 일정을 이렇게 선생님과 한번 살펴봤고, 자, 객관적 위치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진학의 목표, 저는 여기서 현실적인이라는 말을 좀 더 붙일게요. 자, 그러면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진학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 2학년 때는 선생님 저 서울에 갈 거예요, 저 수도권인 대학 갈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응원합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면 이제 1,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보시고 현실적인 진학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등급별로 준비 반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 2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죠.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물론 여기서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 테고, 아마 1, 2등급의 학생들은 수도권에, 서울권의 대학으로 많이 지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부도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충족 여부. 그리고 수도권,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또 높기 때문에 종합도 여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기부를 검토하시면서 내가 좀 부족한 활동, 부족한 비교과 활동이 있다면 내가 남은 3학년 1학기 기간 동안은 좀 준비를 해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될 테고, 자, 3등급에서 5등급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등급, 특히 상승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수능 최저 기준 여부를 점검하셔야 될 테고, 자, 비교과 활동도 역시 종합으로 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덧붙이자면 구체적인 자기 위치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등급에서 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도권이나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대학들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지방대 안 갈래요. 저는 그냥 무조건 서울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내가 현실적으로는 지방대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기 위치를 좀 확인하시라. 이제는 그냥 꿈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위치를 좀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원서 접수의 레인지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6등급에서 7등급 같은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학업 성취의 동기가 좀 미미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대로 많이 진학을 하는데 4년제 준비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진학을 위한 어떤 목표 의식을 고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공부할 수 없겠지만 내가 좀 취약한 부분, 내가 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충분히 4년제 진학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8, 9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6, 7등급 학생에 비해서 정말 이 학생들은 더더욱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가 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혼란이나. 근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소 좀 경쟁적인 입시 분위기에서 좀 이런 친구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상대평가로서 뭔가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해도 나보다 이미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해도 더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거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내신에선 손을 놓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말씀으로 선생님이 좀 한마디 하자면 그냥 공부를 그냥 되는 대로 하고 되는 대로 대학을 가기보다는 작은 목표라도 작은 경험이라도 뭔가 성공하는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매진을 하고 그걸 또 성취하는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10대의 마무리를 뭔가 작은 성취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고 가신다면 그게 또 20대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학에 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1년 뒤에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뭔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좀 고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주로 진학을 하는 대학을 보게 되시면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많이 진학하고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까지도 진학을 하게 되겠죠. 3등급에서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방 국립대, 지방 사립대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고요. 6, 7등급 학생의 경우에는 지방 사립대 그리고 전문대학까지도 이제 발을 넓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8, 9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등급별로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게 되는 이제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등급과 자신의 등급에서 지원 가능한 어떤 대학을 보시면서 나의 현실적인 위치 그리고 내가 이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또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목표를 이렇게 객관화하셔서 현실적인 진학 목표를 설정하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의 강약점을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강약점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어떤 데이터가 되는 것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 아마 1학년 때 거, 2학년 때 거 버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집에 쌓여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 성적표를 보시게 되면 주로 뭘 확인하시나요? 보통 원점수, 등급 정도 확인하시고 그냥 내팽겨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수능 성적표를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게 되시면 이렇게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가 나와 있는 칸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기 밑에 과목별 점수와 그리고 정답률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국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에서 국어도 이렇게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세부적인 영역별로 내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영역에서 강점인지 어떤 영역에서 약점인지 여러분들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채점 결과 문제 한 문제마다 채점 결과와 그 전국적인 정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률이 A, B, C, D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정답률이 높은 문항 그리고 갈수록 D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는 자, 남들이 다 맞히는 문제는 나도 맞춰야 되겠죠. 근데 남들이 다 맞히는 문제, 즉 정답률이 높은 문제를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시급히 보충 학습을 해서 다음엔 틀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률이 높은 문제부터 내가 빨리 보충 학습을 하고 그다음 정답률이 낮은 순으로 가는 게 우리가 학습의 순서가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이제 모의고사의 채점 결과 정답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강약점을 분석하시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기호 TV에 자, 요런 썸네일,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쌤 편에 모의고사 분석 편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썸네일에 찾아가셔서 강의를 클릭하시면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더 이 모의고사 분석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표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3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월 2일 이제 계약을 시작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달력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공휴일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대선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3월 24일 목요일 학력평가를 이제 예고한 대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담임 선생님과 첫 상담을 우리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담임선생님과 첫 상담을 아마 실시하게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 진학 지도를 하다 보면 물론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상담 전에 최소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대입 지도 상담을 하다 보면 3월 딱 처음 상담을 시작했는데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저 대학은 어디 가야 될까요? 저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저는 어떤 진로로 가야 될까요?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말들을 정말 그냥 내뱉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동안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느 학과를 가야 될지 여러분도 스스로 2년 동안 답을 못 내렸는데 3월 첫 상담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게 뭔가 답이 내려지길 기대하는 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첫 상담을 담임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내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저는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할 거예요, 저는 어떤 대학을 지원할 거예요, 이런 것 구체적인 거 정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가고 싶은 학과, 가고 싶은 전공 이 정도라도 좀 생각을 한번 해오셔서 상담에 참여를 하시면 아마 담임선생님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냥 담임선생님이 다 떠먹여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저는 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도 난감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 자, 우리가 대학 전형은 크게 나눠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 그야말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고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 안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특별 전형들이 있는데, 내가 이 특별 전형이 어느 정도 자격이 된다고 하면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입시 지도를 하실 때 조금 더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특별 전형, 이러한 지원의 전형이 내가 가능하다면, 아마 내가 모르면 부모님께 여쭤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고 그런 전형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담임선생님께 얼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3월에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유익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과나 진로나 대학을 좀 더 탐색해야 된다고 하면 대학 정보 포털 어디가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가면 거의 전국의 대학들, 그리고 거의 모든 진로와 학과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내가 학과나 진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 이런 전형을 염두에 두고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라인 내지는 안내책자라는 이름의 책자들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보시면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자, 서류평가, 즉 생기부 평가를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한 평가 요소와 이러한 항목으로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면 대학들이 어떤 요소와 어떤 항목을 평가의 중점으로 두는구나라고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학과에 대한 안내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교과가 중요하다. 우리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과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 학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서 정도는 읽으면 좋다라는 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미진한 비교과 활동이 무엇이고 이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겠다는 어느 정도 전략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책자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전년도 자료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월은 이렇게 상담과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학과나 대학에 대한 정보의 탐색으로 아마 보내게 될 거고, 그 다음 4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특별한 일정 없이 4월 13일 날 학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3월, 4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확인된 내 부족한 개념과 단원 학습을 보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5월 초나 4월 말에 이제 1회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1회고사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2023학년도 특수대학, 뭐 경찰대학이라든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간호사관학교 같은 이런 특수대학들의 모집 요강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요강을 참고해 보셔야 될 테고, 그리고 대학별로 모의 논술고사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 전형으로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의 논술고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논술 문제에 대한 감이나 어떤 풀이에 대한 감을 익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과 4월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는 계속 학력평가 내신의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력평가, 즉 모의고사, 수능을 염두한 모의고사 대비와 내신 대비가 같이 가셔야 될 텐데, 특히 먼저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3월, 4월에 학력평가를 마치게 되면, 그리고 성적표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학력평가 결과와 성적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모의고사 성적표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영역별로, 각 과목별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충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3월, 4월에 이제 성적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내가 비교과, 교과, 모의고사 성적 중에 내가 무엇이 더 강점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에 주력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고 자, 여러 가지 비교과, 교과, 모의고사 성적 중에 내가 주력할 전형은 무엇일지 좀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부터 통합형 수능으로 수능을 처음 치르게 되었는데요. 자,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물론 탐구도 그렇지만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년에도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 좀 달라졌는데 수학, 국어 같은 경우에도 3월, 4월에 모의평가를 한번 쳐보시고 내가 수학, 국어의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할 건지,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6월 모의평가 직후에 내리게 되지만 요런 내가 선택 과목에 대한 결정도 어느 정도 미리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3월, 4월 모의고사를 치시게 되시면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들도 한번 시험이 끝나고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수를 비교해 보시고 예상 등급까지 예상 어떤 표준 점수라든가 등급까지 추려보시면서 아,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이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지 미리 파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1회고사 내신 공부 계획을 촘촘히 세우셔야 되겠죠. 특히 수시에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은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자, 대학들마다 이런 학년별 반영 비율이 예를 들어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이렇게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학년별 반영을 동일하게 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성적을 가지고 성적을 합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3학년 성적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내신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잘 대비하신다면 3학년 1학기 때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1학기, 2학기가 아니고 1학기만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수시의 영향력이 입시에서 매우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신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분석하시면서 내가 1회고사 때 좀 부족했던 것들은 2회고사 때 좀 내가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하는 쪽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와 내신의 투트랙으로 3, 4월 진행해 주시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1회고사가 다가올수록 내신에 좀 더 비중을 많이 쏟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4월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로 넘어왔습니다. 벌써 5월이네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참 바쁜 날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게 되고요. 자, 1회고사를 5월 초에 치는 학교도 있게 되는 거죠. 1회고사 끝나게 되면 학교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는 현장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 학교도 많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졸업 앨범 촬영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학교 행사들이 참 많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히 5월에 이제 우리 강원 진학 지원센터의 가장 큰 행사인 강원 진학 박람회도 5월에 개최하게 됩니다. 뭐 이 외에도 5월은 참 바쁜 달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1회고사가 이제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좀 다소 붕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고사의 어떤 해방감에서 학습 분위기가 다소 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학습 분위기를 좀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좀 어쩔 수 없이 1회고사 직후에는 좀 교실 분위기나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붕 뜨기 때문에 또 계절도 그런 계절이니까요. 자, 붕 뜨기 때문에 좀 내가 공부에,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에 내가 조금 더 주력이 힘들다면 5월이야말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교과 활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부족한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 활동을 좀 뭔가 메워 나가시기에 가장 좋은 달이 5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이 되면 6월 모의평가 시험을 치게 되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 대비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국어, 수학, 아까 선택 과목 말씀드렸지만 선택 과목 치기 전에 그 공통 과목들에 대한 1차 정도, 1차 마무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마무리를 6월 전에 내가 한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치고 내가 1차에서 1차 마무리할 때 부족했던 것들을 또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회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내 위치 확인과 예상 등급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진학 희망대학, 설치대학 한 10개 내외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지원할 어떤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도 추려보셔도 좋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1회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아마 그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정도가 되면 요런 이제 이수자에 따른 과목마다 이수자에 따른 이제 등급 배분표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도 뭐 내신 등급 계산기 이런 것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아마 활용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이제 1회고사를 치고 빠르면 1주 아니면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성적표에 자, 과목별로 내 석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석차 등급은 아닙니다. 내 석차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뭐 고정 읽기 과목은 내가 몇 등 정도 했는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등 정도 했는지. 자, 그러면 이 석차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될까를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면 자, 이수자 수가 180명인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 2등급은 20등까지 2등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화법과 작문에서 수강자 수 180명이고 자, 2등급은 20명까지 2등급을 받게 돼요. 근데 내가 1회고사 성적을 딱 봤더니 내 석차가 21등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내가 3등급이지만 내가 더 노력한다면, 내가 빠르게 노력하고 더 노력한다면 2등급으로 충분히 이런 학생은 올라설 수 있는 학생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등급 배분표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내신 등급 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과목별로 1회고사 후에 이제 석차를 받게 된다면 그 석차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내 예상 등급과 그리고 내가 더 나은 등급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노력의 질과 규모를 내가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어떤 학습 동기를 좀 더 불러일으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를 한번 시작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것은 이제 2회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작성하시게 될 텐데 왜 먼저 5월에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부족한 어떤 교과나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을 보면 총 이제 두 문항이 공통 문항이고요.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1번과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문항입니다. 1번 항목을 보시면
진로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의 문제를 확인하셨다면, 자, 우리가 무작정 쓸 수는 없잖아요. 뭔가 글을 쓸 때 우리가 뼈대나 어떤 구조나 틀이 있으면 글을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처럼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한번 스토리의 흐름도 여러분이 의미가 있었던,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활동을 돌아보면서 그 활동에 뭔가 스토리를 짜본다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스토리 흐름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뭔가 드러나야 하는 어떤 역량들이 있다면 이렇게 4가지 역량이 될 겁니다. 학업 역량, 그리고 활동 역량, 인성 역량, 지원 동기 이렇게 될 터인데, 자, 그러면 스토리 흐름도를 짜면서 우리가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이 의미가 있었던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활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과 연계해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호기심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경험, 교내 활동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학업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쏟아부어서 이걸 해결하는 어떤 경험과 활동이 되겠죠. 자,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아마 이런 활동을 하면 팀이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자, 활동 중에 여러분이 팀원들과 협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성이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성적인 역량도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활동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활동을, 자, 내가 어떤 이유, 어떤 동기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과 활동을 했는지, 그 중에서 내가 나의 주도성,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나의 주도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정리를 이렇게 하나의 활동을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정리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하나의 훌륭한 소스이자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은 나의 어떤 지적 호기심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이것이 1번 항목의 소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활동 중에 내가 팀원들과 협업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바로 2번 항목에 쓸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3번의 자율문항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주도성을 드러낼 때 이런 3번의 항목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이런 스토리를 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출발할 때 무작정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출발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우수한 활동을 가지고 개요를 한번 짜보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자, 어떤 활동을 내가 한 가지 정하고요.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아까 스토리 흐름도가 비슷한데 어떤 동기로 출발을 했는지,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나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려운 점,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리고 내가 느낀 점과 배운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의 활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요를 세워주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는 훌륭한 소재가 되어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좋은 어떤 아이디어와 소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공부하다가 힘드시면 이런 것들, 내가 활동을 이제 1, 2학년 때 활동을 돌아보면서 유의미한 활동을 한번 추려보시고요. 그 중에 내가 유의미한 활동을 가지고 스토리 흐름도나 기호를 짜보신다면 아마 이것이 나중에 6월을 지나서 7월부터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쓰게 될 때 좋은 소재가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은, 자, 그 외에도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5월 31일까지 발표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니까 가장 이 대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 대학별로 이 대입과 관련된 가장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4월과 5월 중에 전년도, 즉 2022학년도 아직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마다 4월과 5월 중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수시 지원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형별로 내 지원, 아까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지원 자격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형들 중에 자, 전형 요소 뭐 어떤 것들이 반영되는지, 학생부가 반영되는지, 서류가 반영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논술이 있는지, 아니면 면접 전형은 없는, 아니, 논술 전형은 없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면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소서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 올해까지는 자소서가 남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학에서 자소서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서 본격적인 수시 지원 계획에 돌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는 우리 강원진학지원센터의 가장 큰 행사인 강원진학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3개 권역에 나눠서 진행하게 될 터인데 이제 예정된 날짜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 박람회에 오시게 되면 학년별 대입 및 대학별 고사 특강을 열게 되니까요. 이런 특강에 한번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 대학별로 대학들이 이제 부스를 차려놓고 입시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학생별로 대면 상담을 대학 관계자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 관계자로부터 내가 좀 더 양질의 좋은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진학지원센터에 계신 상담교사와 대입 지원관님들과 1대1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 강원 진학 박람회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양질의 유익한 좋은 정보를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점 5월 달이면 꼭 기억해 주시고요. 5월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로 넘어갑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2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6월 1일 지방선거 치르게 되고 일주일 뒤에 6월 6일 현충일이 있어서 이틀 정도 이제 쉬는 날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6월에 가장 중요한 6월 9일 모의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모의평가를 이제 6월 초반에 치르게 되면 모의평가 결과 분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약점 진단, 보충학습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수시 지원 계획 에 대해서 수립을 하셔야 되고 이제 7월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2외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2외고사 대비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자, 6월 모의평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월 모의평가, 수능 바로미터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6월 모의평가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을 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을 테고, 자, 다른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6월, 9월은 이제 졸업생들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졸업생들이 수능에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강한 N수생이 이제 6월 모의평가를 치르기 때문에 실제 수능과 응시 집단의 규모와 질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가장 유사하겠죠.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늘 상대평가니까요. 영어와 그 한국사를 제외하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을 응시하는 집단과 가장 유사한 집단이 6월 모의평가 때 응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객관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자, 그렇다면 6월 모의평가의 의미가 이렇게 있다면 6월 모의평가 직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출제 여부를, 출제 유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6월 모의평가 때 이전 수능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유형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이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유형 출제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어느 정도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문제 출제 스타일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 내가 혹시나 내가 몰라서 틀린 문제라든가 아니면 찍어서 맞춘 문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오답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오답 정리와 약점이 무엇인지 보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모의평가의 성적을 토대로, 즉 모의고사의 성적을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범위를 가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총 3번의 대입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시, 첫 번째 수시, 두 번째 정시, 그리고 세 번째 추가 모집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수시를 지원할 때는 항상 내가 정시 지원 가능선을 먼저 토대로 그 정시 지원 가능선보다 한 단계 높게 지원하는 것이 수시 전략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하고 내가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서 또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정시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이 설정된다면 이보다 내가 좀 더 한 단계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수시 전략 기본이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를 치르게 된다면 내 정시 지원 가능 범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6월 모의평가를 치게 되면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자, 선택 과목 결정하실 때
가장 일단 원칙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일단 하는 게 가장 원칙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작년 수능에도 보시다시피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어떤 유불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상위권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표준 점수 득점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시를 염두에 두고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이라면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내가 좀 더 정시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과목이든 내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다 풀어봤어. 근데 점수가 다 비슷비슷해. 원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1점이라도 내가 100분 이하 표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100분 이하 표준 점수를 1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셔서 나의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6월 모의평가 후에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학생들한테 예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무려 60% 이상의 학생들이 1등급 내지는 2등급 이상 오를 것 같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라고 했더니 무려 100%에 가까운 학생들은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6월에 비해서 내가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수능은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은 노력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노력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상대평가라는 현실 속에서 내가 물론 노력해서 물론 성적 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6월 모의평가 후의 성적과 수능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의 성적이 유사했던 학생들은 25% 정도 되고 수능에 비해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6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60% 넘는 거의 60% 넘는 학생들이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 결과를 맞이한 학생들은 17%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6월 모의평가에 비교해서 수능을 더 잘 친 학생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분석을 해보면 6월 모의평가 졸업생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 수능을 응시하는 집단과 규모와 질이 유사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도 중상위권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9월 모의평가 수능 때 들어오게 돼서 조금 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이나 점수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많이 바쁩니다. 지필평가도 준비해야 되고 과목별로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되고 대학별 고사를 준비한 친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조금 더 기울일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여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수생, 졸업생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재학생은 좀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탐2가 전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범위는 좀 이제 배제가 되고 6월 모의평가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 후반부 수학과 과탐2의 후반부 범위에 대한 어떤 대비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9월과 수능에 가게 되면 성적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들로 많은 학생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능을 더 잘 받는 학생들이 적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수능 모의평가를 잘 못 보더라도 혹여나 내가 더 잘 봤더라도 결코 그 결과에 자만하거나 악담하지 마시고 부족한 점을 토대로 더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6월달 되게 됩니다. 자, 이제 7월로 오게 되면 점점 더 이제 바쁜 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7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7월 초에 많은 학교들이 2회고사와 7월 6일 학력평가를 치르게 되고 이제 여름방학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방학이 시작되니까 이제 해방이다. 이제 2회고사도 끝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니까 이제 해방이다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에 대한 이제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우셔야 되겠죠.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내신 산출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내신 성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감자바 앱을 활용하시면
대학별로 내신 성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산출을 하시면서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가 있으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내 대학 어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어떤 합격의 어떤 여부를 한번 예상해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수시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학이 들어가지만 수시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9월 때까지.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지원 대학 및 지원 전형을 한번 결정해 보시라.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상담을 하면서도 틈틈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월 모의평가를 7월 초에 치르게 되기 때문에 자 7월 모의평가를 치르게 되면 여전히 또 역시나 오답 정리, 취약 부분을 보완하시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7월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과 학생부 기록에 대학이 반영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학생부 기록 마감은 통상적으로 8월 31일 날, 즉 말일에 마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월 31일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방학 7월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학생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내가 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누락되었다면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말씀드려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학생부에서 내가 학생부를 봤더니 내가 좀 이런 활동이 좀 부족하네라고 하면 아직 여름방학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한 활동들 우리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중 여러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활동을 좀 보완하시라. 그래서 방학이라고 해서 절대 넉넉고 그냥 놀아서는 안 되고 특히나 내가 종합전형을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정말 마지막에 생각하시고 독서라든가 비교과 활동에 주력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강원 진학 박람회 말씀드렸는데 7월에는 전국적으로 대기업의 주관 하에 수시 박람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셔서 진짜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입 정보를 얻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박람회에 오시게 되면 지원 희망 대학 입학 관계자와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 150여 개 정도 대학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정도 150여 개 대학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4년제는 다 참여하신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시 박람회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7월을 보내게 되고 자 이제 8월을 가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개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광복절 있게 되고요. 자 9월 모의평가 왜냐 우리가 9월 모의평가는 9월에 치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모의평가라고 하는데 올해는 좀 더 특이하게 8월 31일에 9월 모평을 치르게 됩니다. 날짜는 8월이라는 점. 자 그래서 제가 편의상 명칭은 계속 9월이라고 할게요. 근데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평가는 8월 31일 날 치른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8월 말쯤 되면 정시 모집 요강도 이제 발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수능 시험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자, 이제는 9월 13일부터 우리가 이제 수시 지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자신의 수시 지원 개요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향, 적정, 안정을 나눠서 나의 수시 지원 개요를 이제 완성을 하시고 또 9월 모의평가 계약을 시작하고 8월 달에는 8월 말일에 있는 이 9월 평가를 위해서 협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수능 최저 기준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9월 모의평가에 주력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수능 접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수능 접수 원수가 마감되면 자,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전히 나는 선택 과목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9월 모의평가, 8월 말일에 치는 9월 모의평가를 가채점 하시고 최종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수능 접수가 마감되면 더 이상 선택 과목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주저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8월 되게 되면 우리 강원 진학지원센터와 여기에 계신 상담교사 그리고 대입 지원관님들이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집중적인 상담을 신청하게 되니까 이런 상담에 많이 참여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주로 상담은 담임 선생님과 진행하게 되겠지만 저는 이런 지원센터에서 하는 상담이라든가 우리 대입 지원관님들과 상담 교사 선생님들의 상담 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을 때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이 가진 여러 관점에서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좀 뭔가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담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 사람들의 관점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대입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8월이 되면 대입 쌍방향 온라인 수능 강좌가 10주간 운영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학생들을 두고 이제 선생님과 이제 소규모의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항상 이제 온라인 수능 강좌 운영은 이제 학생들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쌍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선생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 이제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수시 최저 기준이 필요하다, 아니면 정시를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 8월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교실 분위기가 느슨해지거든요. 이제 8월, 9월, 10월을 가게 되면 사실상 수업도 이제 거의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제 뭔가 이제 사실상 이제 수업, 우리가 교실 붕괴라고 얘기하는데 수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와 정시가 필요하다는 학생들은 이런 대입 쌍방향 온라인 수능 강좌, 거의 모든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좌에 참여하셔서 수능에 대한 준비에 이런 고삐를 바짝 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망의 9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9월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도 물 한 잔 마시고 한 템포 쉬었다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로 넘어가게 되면 9월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자, 추석 연휴가 바로 끝나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일부터 17일까지 총 5일간인데 대학에 따라서 3일 정도를 지정해서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8월 말일에 9월 모의 평가를 쳤잖아요. 그러면 가채점에 따라서 특히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수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쳐봤는데 수능 최저가 내가 좀 어렵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가 어렵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 대학을 많이 넣는, 수능 최저 대학에 있는 전형에 많이 지원하는 걸 뭔가 이렇게 추천하지 않겠죠. 그래서 9월 모의평가 가채점을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진짜 내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으로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보실 것인지, 아니면 없는 대학으로 내가 지원해보실 것인지까지 가늠하면서 수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이제 수능 전까지 수능학습 계획을 재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9월 모의평가를 치르게 되면 이제부터 11월 17일 수능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학습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는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수능 모의고사 딱 치고 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그거 맞출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거 안 틀릴 수 있었는데 라는 문제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수능 가서는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 10월에 들어가면 대학별 모의고사,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확인하시고 준비에 들어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되게 되는 거죠. 9월 모의평가의 의미는 이제는 전 범위를 가지고 재학생과 졸업생, 이제는 반수생도 들어오게 됐는데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수능 전까지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젠 9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수능까지 이제 두세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 출제 경향과 난이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9월 모의평가를 치고 뭘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지만 수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되겠죠. 6월, 9월을 치고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이 높기 때문에 수시를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상향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난 수시에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 내가 수시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최저 기준 충족만 바라보고 내가 최저 기준을 어떤 과목에서 충족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내리시고 그런 과목들에 이제 집중적으로 뭔가 투자하고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9월 모의평가도 수능은 아니기 때문에 약점 분석과 보완학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수시 납치라는 용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시 납치는, 자, 내가
정시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시로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수시에 어느 한 군데라도 합격, 등록이 아니에요. 합격이라도 하게 되면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시에서 한 군데라도 지원을 내가 한 군데라도 합격함으로 인해서 정시 지원 자체를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수시 납치라고 합니다. 내가 정시에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내가 수시에서 약간 좀 낮은 대학을 썼어요. 근데 그 수시에 그 대학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정시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 대학에 가지 못하는, 지원조차 못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시 납치라고 하는데 이 수시 납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시 합격 가능한 대학부터 파악을 하시고 그 위에서 3단계 상향 지원하는 것이 수시 전략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현재 내신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 지원하는 대학도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월, 9월 모평 최저를 보시게 되면 이 두 학생은 내신은 동일하지만 9월, 5월 모평의 최저 점수는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보다 모의평가 성적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겠죠. 뭐 논술이 있는 전형이라든가 최저가 많은 전형이라든가 이런 전형을 한번 내가 정시에 좀 더 찔러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는 내신보다 더 내가 못한 대학에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 내신 점수를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내신 성적보다 더 상향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내신 성적이 더 떨어지면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더 그 범위가 더 낮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학생,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정시로 합격 가능한 대학부터 파악을 하시고 그 위에 3단계로 상향 지원하는 수시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이런 수시 납치를 피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가장 좋은 것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 반마다 거의 20명이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원서 접수를 지원한다는 게 정말 사실상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집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보면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원서 접수 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묻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담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8월, 9월 자 세부적인 전형까지 정하고 상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 학생이 제가 상담한 전형과는 엉뚱한 전형으로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했는데 이거 복잡하고 잘 몰라서 그냥 뭐 이렇게 하겠지 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한 게 사실 거의 아무 의미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담임 선생님께 물으면서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시 전형 일정 지원하실 때, 자, 원서 접수 마감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필수적인 서류 제출. 자, 예를 들어 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소서를 제출하는 대학도 있고, 특히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 전형의 요건을 뭔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수 제출 서류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 서류의 제출 마감일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뭐 어떤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자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우리가 입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일 보통은 원서 접수를 기준으로 조금 더 3일 뒤나 5일 뒤까지 뭔가 이 텀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대학별 고사 일정도 확인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두 대학이 지역이 다른 두 대학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두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 날짜가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두 대학은 내가 힘들잖아요. 어느 대학 면접 날짜가 똑같으면 내가 둘 중에 하나에 골라서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면접 일정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언제인지 한번 체크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시 지원을 하게 될 터인데 수시 지원은 4년제는 우리가 6개까지 지원 가능한데 자 6개를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산업대, 청운대, 호원대가 있게 되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6개를 초과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은 여러분 뭐 충분히 내가 전형 원서 수수료만 내가
내가 낼 수 있는 뭐 그런 내가 오늘 여유가 된다고 하면 100개 지원해도 된다. 전문대학은 뭐 그렇게 지원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여러 가지 사관학교라든가 경찰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카이스트라고 부르는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그 지스트라고 부르는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디지스트라고 부르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그리고 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 이런 대학들도 6개 카드에서 제외가 되고, 그리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전통문화대학교, 폴리텍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농수산대학교도 이런 6개 초과 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월까지 우리가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10월, 11월로 이제 이거는 통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10월, 11월. 자,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이 한글날이지만 10월 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로 10월 10일 월요일도 쉬게 된다는 거. 그리고 10월은 1회고사 있게 되고, 이제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논술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를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이제 진짜 마지막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 치르게 되고요. 11월 17일은 대망의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수능 대비 마지막 점검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수능 가서 틀리고 오지 않도록.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면 물론 몰라서 틀리는 문제도 있게 되겠지만 내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가 그때 가서 생각 못해서 틀리는 문제도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문제만 맞추더라도 여러분의 등급이 변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말 수능에서 내가 한두 문제, 내가 충분히 아는 문제 한두 문제만 더 맞춰도 내가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는 문제는 절대 틀리고 오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수능 대비 마지막 점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학별 고사 준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이제 최상의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능의 일정에 맞춰서 특히 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응시 시간에 맞춰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국어를 치니까 그 시간 내가 국어를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디션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수능을 치르게 되면 수능 직후 내가 가채점을 해보시고 내가 대학별 고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시 여부도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11월이 되면 교실 붕괴가 정말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뭐 수업 진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나 수능 최저로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습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 공부를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학교들도 있게 되는데 교실 붕괴가 정말 정점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올인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이 되면 자, 신분증 수험표는 꼭 챙겨 가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언론 같은 데서 보면 수능 당일날 신분증과 수험표를 못 가져와서 뭐 담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헐레벌떡 막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입실 시간을 못 지켜서 막 경찰이 와가지고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당일날 신분증 수험표 꼭 챙겨주시고 입실 시간도 꼭 준수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도 아마 대학별 고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학별 고사 응시하시면 응시 후기를 반드시 남겨주셔서 다음에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귀중한 자료 좀 남겨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수능이 치고 나서 가채점 결과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남은 대학별 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차피 수능 점수는 이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남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에 최선 다해서 준비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수능 최저의 기준의 중요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직 작년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에 강원대 입시 결과를 들고 왔는데요. 자, 영어 교육과를 보시게 되면 총 9명 모집에 4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은 35명이에요. 그래도 좀 많은 학생이 최저 기준을 맞췄죠. 근데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영어 교육과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지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강원대에 등록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자 최종 후보, 그러니까 후보도 많이 빠졌습니다. 22번까지. 그러면 최초의 9명이 합격을 하고 후보가 22번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최저 기준 35명이 맞췄어요. 근데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은 거의 31명에 달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맞추게 되면 거의 31명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합격 통보를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저 기준을 맞추게 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어떤 가능성이 많이 열린다는 거.
영어 교육과 이걸 보시면 더 충격적인데, 자, 영어 교육과 교과 등급 2.45가 최고 등급이었고 합격자 중에 최하 등급은 5.93. 사실 우리가 5.93 내신으로는 강원대 영어교육과를 간다고 상상도 못할 텐데 이 학생이 최저를 맞춰버리는 덕분에 이런 성적에도 불구하고 강원대 영어교육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의 불리함을 수능 최저로 충분히 내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문제가 중요하고 1점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는 절대 틀리고 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수능 뿌신다는 마음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부터는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대입 일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날 수능 성적 통지가 되고요. 12월 5일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마감되면 우리가 6개 대학을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내가 한 군데만 내가 등록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합격하더라도 내가 한 군데만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자, 등록하지 않은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충원으로 메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12월 26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는 정시 상담하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시 6회를 지원하고 당연히 중복 합격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 자, 근데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원 합격으로 메우게 되는데 자, 이런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26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이 이때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희망 대학의 추가 합격이 내가 만약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는데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까지 26일 저녁 6시까지는 좀 차분히 기다리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8월 말에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각 대학에서 수시 모집에서 내가 계획된 인원을 선발하지 못했을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2월에서 그 인원을 2월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자, 수시 2월 최종 인원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말에 나왔던 정시 모집 요강상의 모집 인원과 자, 수시 정시 원서 접수 전에 최종적인 인원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꼭 확인해 보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능 점수 분석과 정시 지원 전략 세우셔야 되겠죠. 대학별로 수능 점수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중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은 어떤 활용 지표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반영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과나 전공마다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산점 확인해 보시고 전년도 변경사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 등급에 따라서 유불리. 자, 등급에 따라서 대학마다 점수가 좀 다릅니다. 자, 근데 점수 자체보다는 등급 간의 이런 점수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 성적의 유불리를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 계열로 지원하는 교차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특히 상경 계열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해서 넘어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정시 지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죠. 자, 1, 2월에 대입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합격자 발표,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하게 되고 역시 추가 등록 있고 미등록 충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 모집 있게 되는데 자, 또 한 번의 정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와 정시에서도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대학은 2월 20일부터 추가 모집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실패했어, 수시 실패했어 이런 학생들은 마지막 추가 모집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정시 등록 포기한 자에 한해서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정시와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 모집까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020학년도는 9천여 명의 학생 정도를 추가 모집했고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넘는 2만 6천 명 정도의 학생을 추가 모집으로 선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능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수능이 계속해서 수시도에서도 중요하고 정시도 그렇고 추가 모집에서도 수능은 계속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나오는 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수시 모집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형별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아니지 필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만을 선택 위한 하기도 하지만 추가 모집과 특히 수시 최저 등급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능 최저 등급을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학생들 사실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N수생에 비해서는 스스로 하는 공부에 어떤 양이 적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순공 시간 많이 물어보거든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근데 학생들이 순공 시간 얘기하라고 하면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도 막 포함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학원에서 학교에서 내가 수업 듣는 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내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 생각하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마련을 하시라. 그 절대적인 시간이 마련될수록 내 내신의 성적도 정시의 성적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대입지원관님들과 우리 강원진학지원센터에 계신 대입지원관님들과 상담 신청을 상시로 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담당하시는 대입지원관이 있게 되고, 어떻게 할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기에 대입지원관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누르셔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정을 조율하시면서 상담 날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다소 바쁘게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바쁘지만 많은 내용들을 다뤘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3월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3월은 늘 뭔가 부푼 포부로 출발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뿌시고 오겠다. 내가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발하시길 원하고 선생님도 여러분의 올해 대입의 어떤 성공을 늘 기원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